저도 이제 주변에 코스피를 사라. 고 저도 많이 샀어요, 코스피를. 예전에는 코스피가 또 코스피 했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또 코스피 망했네. 했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JP모건 체이스나 찰스 슈왑에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동학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은 매수세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좋은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200만 한인 교포들은 무조건 이제 다 들어오겠죠. 다 들어올 거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 증권사들에게 이걸 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안녕하세요. 싱글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나탈리 허 실리콘밸리 투자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탈리 허는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인 핀코에서 근무하셨고요. JP모간에서 트레이딩도 하시면서 한국하고 홍콩에서 또 근무하셨던 아주 글로벌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울러 월드뱅크에서도 근무하셨고요. 무엇보다 한국에는 2026년 한국에 투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일찍이 한국 주가지수가 심지어 만 간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져 있는 셀럽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험,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갖다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거는 작년 말에 12월쯤에 그 연준의 리사 쿡,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임 관련되는 얘기가 있어갖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유명하시긴 한데 이분이 어떤 연설을 하시면서 현재 그 미국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을 때 미국 시장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현재 그 AI로 야기는 됐지만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두 번째는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 헤지 펀드의 역할이 너무 커서 위험성이 레버리지 관련되는 위험성이 있다. 세 번째로 AI 투자 등 해서 미국에 지나치게 사모 신용에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약간 부실화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모신용, 특히 사모신용이 굉장히 그 안 좋아지면서 블루아웃 사태라 그래서 환매와 관련되는 그게 이제 환매를 제대로 응하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막 파이어 세일을 해대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이 커져서 여기저기서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걸 좀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호르무즈 해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조금 이렇게 곁들어서 그거 한 다음에 이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한 그 연준의 최근에 그 금리 두 번째 동결한 것까지 하고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고평가다 했던 미국 주시장이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온 건 맞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약간 고평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특히 이제 AI 수혜를 받은 그런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계속돼 오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약간 미국은 주식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악재는 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호재는 더 이상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그냥 그대로. 근데 실적 보고서에 약간 뭐에 대한 우려나 뭐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빠지고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무거운 포지션이 무거운 모습을 계속 마이크론하고 보여왔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도 시장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별로 안 움직이고 네, 그건 뭐 네. 약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거죠. 네, 네. 원래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예고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듯이 아는 얘기를 네, 계속 이제 하는 거에 네. 대해서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이제 앞으로 AI 테마 자체만으로 모든 지수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각 회사별로 차별화가 될 거고 특히 지금 이 빅테크가 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과연 언제 수익화돼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나 밸류에이션 그 포인트가 되게 타이트해진 거죠. 예, 그냥 뭐 투자한다고 막 오르고 이제 이런 게 끝나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그게 회수해서 매출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고 차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재무제표에 드러나 있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약간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식 이렇게 투자할 때도 이렇게 뭐 스탁 피킹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을 갖다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건 AI인데 AI 테마인데 이 AI 테마에서 그래도 뭐 이거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그 AI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게 보냐면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이 퍼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 매그니스 세븐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게 그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그 엔트로픽의 AI 툴이 나오면서 그 사스 기업들의 퍼가 엄청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사모 신용에 그 관련되는 것도 뭐 연결되긴 하지만 AI 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채의 그 의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변호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그 사스와 관련되는 그 사스 기업들이 AI 그렇게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나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죠? 예, 그게 사실 저희가 한 1,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한 얘기였는데 그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스포칼립스라고 이제 사스와 이제 에포칼립스죠. 대재앙. 예. 그 두 개를 합친 용어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재앙의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딱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사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한 얘기를 할 만큼 큰 규모였고요. 근데 이제 이 연초 들어가지고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뭐 대표적으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엔트로픽의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기존의 뭐 단순한 그냥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이상의 사스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게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거든요. 예. 그냥 기능적 개선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여기에 의존할 수 있느냐. 근데 1월, 2월 달 중순부터는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난 이젠 진짜로 AI 에이전트한테 일 시키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대로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 거죠.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원래 매출 구조도 많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느냐 이제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그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들인데 지금은 기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거를 사서 쓰는 사람들의 헤드 카운트 수도 같이 줄어버리니까 매출이 완전히 이제 그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 얘기도 해요. Buy or build.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는 일반 회사들도 AI를 시켜서 그 툴을 자체 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굳이 그러니까 사스 기업을 의존하지 않고 빌드를 할 것인지 바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자체 개발한 툴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매출 구조는 흔들리는 이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는 게 이제
그 사스포칼립스의 어떤 최근에 기본이죠. 예. 그 미국 조그만 그 컨설팅 펌인 그 스티린에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비슷하게 2028년에 뭐 하면서 그런 저기 사스 기업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그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실제 거기에 약간 거론됐던 회사들이 주가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스 기업들이 과연 이 경쟁력 그걸 해자라고 하죠. 뭐 근데 그 경쟁력을 개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클로드 코워크가 네. 그런 쪽에 그냥 자리를 내주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날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AI라고 하는 툴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스 기업들은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오픈되지 않은 자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암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스 기업들 자체를 활용해 갖고 뭔가 재무제표고 뭐 법률적인 서비스를 거기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 사스 기업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의 문제를 봤을 때도 결국은 뭐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뭐 AI 툴에 의존해 갖고 개발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작은 툴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 사스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AI 툴에 의해서 한순간에 날아갈 정도로 박약하다 이렇게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사스 기업의 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모 신용, 사모 대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스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이제 받아왔고 이 회사들의 매출이 흔들리고 밸류에이션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신용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중거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모 신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모니까 투명하게 밸류에이션이 쉽게 얘기하면 사모신용이다. 그러면 그냥 은행 아닌 데서 대출 받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은행처럼 투명하게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디폴트 리스크가 얼마인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 불투명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시장에서는. 그 사모신용과 관련돼 갖고 블라우 사태가 이제 뭐 촉발이 됐다고나 할까 그래갖고 최근에도 보면 뭐 국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라우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블루아울 그 사태라고 하면 이제 그 환매 요청이 있었죠. 예. 그래서 환매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일부만 환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로서는 돈을 맡겨놨는데 내가 환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받으니 못 받는다고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뱅크런처럼 좀 패닉에 빠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블루아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후속으로 다른 금융기관, 뭐 블랙스톤이나 JP모건 같은 곳들도 비슷하게 이제 뭐 담보 가치를 하향한다든지 아니면 환매를 우리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관련된 주가들이 이제 확 폭락을 하면서 과연 이 사모신용 대출이 약간 옛날 서브프라임처럼 뭔가 금융의 시스템 위기로 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의 어떤 원인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사모신용의 불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게 진짜 뭐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그 서브프라임처럼 그렇게 막 커질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나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브프라임 정도의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뭐 아이러니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씀인지 박사님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에는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가 충분히 돼 있죠. 이게 문제다. 왜 문제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많은 담론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 위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모델이 아예 멈춰버리는, 정말 컴퓨터를 얘기하면 컴퓨터가 그냥 갑자기 꺼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때 만든 말이 이제 블랙스완, 예, 국적이 블랙스완. 없는 예, 그렇죠. 검은 백조다. 예, 예, 맞습니다. unknown of unknown, 이제 예, 뭘 맞습니다. 모르는지 예. 모르기 때문에 예,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노원이라는 거죠. 노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 신용의 규모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그런 아까 짬짬이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노은이잖아요. 근데 예.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면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시스템 위기랑은 좀 결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사모신용 그 불안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많이 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심지어 뭐 이 그 블라우스 그 펀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산을 갖다가 좀 팔 때 그 북미 연기금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기랑 그 관련 있는 보험회사인 쿠바레랑 거래했다라는 것까지 뭐 이 블룸버그에서 샅샅이 막 뒤져갖고 그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저 시장이 잠재된 위험으로 다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거는 좀 약간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시장 분양과 관련돼 갖고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BDC, 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이건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BDC는 되게 좋은 거고 우리가 지금 도입을 시작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계기가 블루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BDC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모아가지고 일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제 대출 투자해주는, 그것도 장기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부족한 수익률을 채워주고요. 일반 은행 예금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중소기업은 자금의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투자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잘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도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정말 저희가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면에 계속권 금융의 어떤 중간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잘 조성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블루아웃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 또 많은 성장을 하고 거기서 또 좋은 수익률의 펀드를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단 그거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사스 기업인데 아니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속이거나 아니면 대출 부실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안 하거나 이렇게 운영상의 에러가 이제 발생시킨 문제가 이제 지금 터져 나온 거니까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것만 이 블루아웃만 듣고 프라이빗 크레딧, BDC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뭐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그 저희 나라에 스펙 상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그 논의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회 상장을 합법화해 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막 부정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말을 할 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툴의 다양성에 있다. 그 툴의 다양성에 있고 그 툴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화된 부엌은 다양한 종류의 칼이 있어야지 그냥 뭉뚱한 칼 하나 있으면 토마토 쓸을 때는 뭉개지고 돼지고기 쓸 때도 안 잘리고 뭐 이렇게 막 부실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망치 같은 칼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선진화된 주방이라고 쓰냐 이렇게 도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도구 자체는 많아야 된다. 미국제 시장에서 리서쿵 얘기하신 미국제 시장에서 헤지펀드 역할이 확대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크게 지금 이 사모신용처럼 크게 시장의 위험으로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부각이 돼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게 좀 약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과도하게 진행돼서 걱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크게 보면은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시장이 미 국채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그런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인도가 글로벌리 많이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2022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하면서 자산을 동결하니까 전부 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갈아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저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중앙은행의 금 보유 평가액이 미국 국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2022년 이후에 금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또 금값이 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간다고 하지만 그럴 정도로 금한테 뒤질 정도로 미 국채가 이제 더 뒤처져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그걸 국채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OBBBA나 뭐 기타 등등에서 재정 적자가 심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 국채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 심지어는 장기 국채를 다 단기 국채로다가 막 쪼개기 작업도 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시장에 헤지 펀드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 중요한 수요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걸 봤더니 미국채 시장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간이 레지스터 하는 케이만 아일랜드가 미국채의 보유량의 전 세계 보유량 중에 각국의 날 다 제끼고 한 6, 7위 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과 테더가 갖고 있는 것도 사우디보다도 더 한 9일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아닌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헤지펀드가 이렇게 국채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 사모시장,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은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이건 추정치.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추정치인데 그래도 헤지펀드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이제 그걸 추구를 하니까 이들이 국채를 사는 이유는 일종의 파생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단기 국채를 담보로 이제 차입을 한 다음에 이 차입된 자금으로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해서 그 베이시스를 먹는 차익 거래를 이제 노리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국채를 사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은 이런 차익 거래는 레버리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시장은 사실 거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막 0. 몇 bp 뭐 이렇게도 잘 안 나와요. 차이가. 차이가. 예.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이제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 뭐 일각에서는 50배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이제 베이시스 거래를 이제 걸어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급등을 해서 레포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담보로 차입을 했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마진콜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금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리와인딩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강제 청산이 되겠네요. 강제 청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국채 선물도 매도해 놨으니까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선물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또 증거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는 증거금을 늘려야 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이 레버리지가 크게 걸린 베이시스 포지션이 시장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약간 지뢰처럼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국채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과도한 국채가 있다, 과도한 국채가 너무 없다, 이게 널뛰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옥션하는 거에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금융 시장 자체의 하나의 뇌관이다. 이렇게 안정성을 해치는 큰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IMF나 다른 국채은행들, ECB, BOE 같은 곳에서 다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국채 시장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고 금융 취약성을 더하고 있다. 뭐 견제와 감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특히 레버리지를 마음껏 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담보를 할 때 약간 헤어컷을 주면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걸 수가 없는데 그걸 아무런 제로 헤어컷을 해서 그걸 다 쳐주니까 무한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걸게 하니 그 채권 담보로 할 때 좀 제약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1억 그 채권 담보를 내면은 1억을 다 주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나 규모가 그 커지니까. 담보에 좀 약간 헤어컷을 해서 뭐 한 70%, 그러면 이제 50%. 이 레버리지 그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좀 가는데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 국채 시장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금 선진국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최근에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채의 공공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포지션이 커지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의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게 이제 그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우려하는 바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딱 생각나는 게 그건데 이 그 헤지펀드가 뭐 한 6, 7위 정도 된다고 했더니 뭐 말씀하신 게 그 정확한 규모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케이만 아일랜드가 6, 7인데 그 뭐 일부 그 저기 뭐야 비공식적인 걸 추정하면 그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서 일본이 지금 세계 최대의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등일 그러니까 1등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정도로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위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중국이 뭐 꽤 돼요. 근데 그 중국 중국 말고 벨기에가 뭐 한 4, 5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벨기에 같이 조그만 나라가 뭐 이렇게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냐 그랬는데 사실상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벨기에는 유로클리어의 본부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대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그 공식 통계하고 벨기에 거를 다 중국 거라고 이렇게 합치면은 그래도 그거보다도 케이만 아일랜드의 비공식 통계가 더 클 정도로 국제 시장에 지금 사실상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헤지펀드라고 하는 그 자체들은 그렇게 그 현선물 거래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국채에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이시니까 저 한번 여쭤보면은 제가 트레이딩을 하던 시절에는 들어본 적 없는 얘기긴 해요. 국채는 중앙은행들이나 갖고 있고 뭐 수익도 낮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데까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건가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헤지펀드들은 저희가 패시브 액티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액티브 전략을 하는 곳들이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아마 글로벌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그 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액티브 전략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패시브를 이기는 액티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여러 경로로 다른 차익 거래 기회를 찾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그래 다른 국채은행들이 지금 그 미국채를 안 산다. 그리고 발행은 증가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사서 차익 거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게 또 아비트레이지 어포르추니티 아니겠습니까? 봤는데 레버리지를 무한대로 걸어도 된다? 그러면은 한 2bp 먹는 시장이 한 10배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이런 식의 아마 메커니즘으로 헤지펀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